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구 경북하면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총선이 거듭될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기는 했지만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전석을 차지하는 빨간색이 압도적인 지역이었죠. 이번 대선에 나온 유력 후보 모두가 출신 배경이 사실상 TK 지역이다 보니 누가 더 이곳에서 표를 얻을지가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새 후보의 지지 호소 방식은 조금씩 달랐다는데 어떤 말들을 했는지 첫 소식은 장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건 자신 있다며 본인을 한번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호남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선택을 하는데 대구와 영남은 아무 소리 없이 따르더라며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재명이가 남이가?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재명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일하는 건 자신 있어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켜온 게 대구 경북이라며 지금의 국가 위기를 구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에 이어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 지역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데 후보 교체 논란으로 인한 전통 지지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바로 대구 경북 도민들이 반드시 위기를 구한다는 불굴의 정신, 구국의 정신, 나라 사랑의 정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두 후보를 모두 견제하며 보수의 진짜 적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루빨리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이준석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야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연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지지층 결집이 먼저라는 김문수 후보. 그 틈을 파고들려는 이준석 후보의 선거 전략이 맞물리면서 선거 초반 대구에 시선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각 지역의 민심이 어떤지 짚어보는 코너 결정 2025 지금 민심은입니다. 오늘은 새 후보들이 모두 찾은 대구로 갑니다. 보수가 강세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어 후보 교체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여러 변수가 생겼죠. 이태희 기자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최근 5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시민들은 진보 진영 후보에게 20% 초반을 넘어서는 지지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엔 텃밭, 진보엔 험지, 대구 민심을 상징했던 이 오랜 수식어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시장과 거리에서 만난 대구 시민 상당수는 여전히 민주당의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과 권력 독점에 대한 우려가 그 이유입니다. 가식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재명은 안 됩니다. 너무 저게 몰아붙이는 건 좀 민주당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탄핵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 더해 후보 교체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젊은 층에선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열세였던 민주당에겐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사과보다는 좀 자신을 대변하는 쪽으로 많이. 자고 일어나면 뭐 이제 누가 대선 후보가 바뀌어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겠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색깔이 연연하지 않고 바로바로 뭔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추진력이. 무수부들 그 양반은 뻣뻣하잖아요. 그게 좋아요. 거짓말 안 하고. 반면 거대 정당에 대한 실망감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후보가 되는 게 맞다. 저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최근 조사에서 대구 경북 시민 10명 가운데 3명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민심을 얻으려는 후보들의 발길이 선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구 경북 유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나쁘다고 하면서도 산업화의 공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김문수 후보는 과거엔 비판했지만 지금은 참여했다며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중국을 향한 이른바 쉐쉐 발언을 두고도 충돌했는데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젊은 시절과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냐며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노동운동가 출신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젊었을 때 삼선 개헌과 경부고속도로 등 박 전 대통령 정책에 반대했었다는 과거 일화들을 소개했습니다. 지금은 참여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로소에 갔어요.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한 건 대구 경북의 박정희 향수를 통해 보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외교 노선을 둘러싼 공방도 불거졌습니다. 이 후보는 친중 논란을 불러왔던 이른바 실시 발언을 먼저 언급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거듭 강조했지만 김 후보는 친중 반미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쉐쉐 못할 게 뭐냐. 쉐쉐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친중 반미, 친북 반대한민국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상대국을 희화화하거나 자극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양당의 전략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지역 30곳에 골목 지도를 만들어 집중 유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각 지역별로 매일 유권자 10,000명씩을 만나 지지율을 1%포인트씩 끌어올리는 캠페인에 나섭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서울 흑석동의 골목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 지역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득표율이 국민의힘보다 4.7%포인트 낮았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전체 48개 선거구 가운데 이 같은 열세 지역 30곳을 담은 골목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유세차 대신 이렇게 도보로 이동하며 열세 지역 골목까지 밀착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 통계를 바탕으로 투표에 소극적인 유권자 밀집 지역을 분류한 건데 소극 지지층이 가장 많은 지역을 위주로 대면 유세를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온 전국을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겠다라고 해서 다 골목골목 선대위를 만들어서 다니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매일 지지율을 1%포인트씩 끌어올려 대선 전까지 20%포인트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투표 잘못해서 나라 망하는 거 보고 그때 한탄하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지역구별로 하루에 유권자 10,000명과 악수하는 캠페인도 시작하고 충청권 등 소위 캐스팅보트 지역엔 SOC 개발 공약을 집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모레 김용태 비대위가 공식 추인되면 정치개혁과 당 쇄신 방안을 하루 한 개씩 내놓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네거티브 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내란을 비호했다며 자료집까지 발표했고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후보의 과거 논란 등을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김문수 망언집에 이어 내란 비호집을 공개했습니다.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속적으로 두둔해왔다며 계엄 관련 사과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일관되게 외쳐온 김문수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 후보는 전광훈을 섬긴다. 전광훈 유니버스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며
극우 세력과의 결탁설도 제기했습니다. 또 김 후보가 2019년부터 3년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억 7천만 원가량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김 후보 측은 출마 의사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 수령한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백현동 관련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대국민 사기극인 백현동, 대장동 비리를 누가 저질렀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직접 나섰습니다. 나는 어디 가서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 없다고 하는가 하면 형수한테 욕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며 과거 논란들을 재소환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방첩사를 폐지한다는 진보당과 손잡고 대한민국 안방을 중국에 내줄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양당의 내부 리스크도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선 친명계 현역 의원이 출산 가산점 부여를 언급했다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 유세 때 미스 가락시장이란 표현을 썼다가 민주당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한 유권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아직 확정된 공약은 아니라면서도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부 여성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에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해명을 한다며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러자 출산한 여성만 여성이냐, 여성 차별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졌고 빗발치는 항의 문자에 이재명 후보는 한 지지자에게 잘못된 발언이 사실이면 문책할 예정이라며 오해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김 의원은 중앙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을 사퇴했고 SNS엔 불편함을 느꼈을 모든 분께 송구하다는 내용의 사과글을 2차례 올렸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지자와 소통한 이재명 후보의 지시로 재차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후보가 배현진 의원을 향해 미스 가락시장이란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그 홍보대사로. 민주당 선대위 여성본부는 형편없는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며 김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중도 확장이 절실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는데 김문수 후보와는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 후보는 비대위에 3040 인사들을 추가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적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레 비대위원장 취임에 맞춰 공식 입장을 낸다는 계획인데 김문수 후보는 출당 조치에 대해선 도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처음 공식 사과했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여전히 선명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와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김 후보와 김 지명자가 다소 엇갈리는 반응을 보인 건 당내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중도 표심까지 확장하기 위해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는데 이를 감안한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김 후보는 비대위에 수도권 3040 인사들을 추가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대선 전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빅텐트냐 동탄 모던이냐 바로입니다. 예.
이 빅텐트는 중도 보수 단일화를 말하는 것 같고 동탄 모델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성공했던 3자 구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김문수 후보가 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현재 판세를 굉장히 열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구도를 흔들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많습니다.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어제 계엄에 대한 첫 사과를 비롯해서 중도 확장 메시지를 내면서 이준석 후보와 당연히 뭉쳐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분은 역시 이준석 전 대표님이시죠. 그리고 그 외에도 큰 빅텐트를 치면 그 빅텐트의 목적은 반 이재명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후보, 이준석 후보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 후보가 단일화 언급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의 단일화 그 내용을 전후로 개혁신당 당원 숫자가 늘어난 것부터 선거 구도가 자신에게 유리해졌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탄 모델, 그러니까 3자 구도 속 완주를 통한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과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6.5 대 3.5 정도로 그 경쟁하던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40%, 국민의힘은 20% 이하로 떨어지고 자신이 42%로 당선된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 기억에는 그 민주당 상대 후보가 부동산을 비롯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논란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반사이익을 받던 측면이 있던 건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 지난 총선 동탄에선 이준석 후보가 주로 민주당 지지층을 더 많이 흡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대선에선 좀 계엄과 탄핵 전국으로 인해서 민주당보다는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을 더 흡수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 측도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부터 단일화에 대한 고민을 좀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후보 스스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한 만큼 현재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막판 극적 단일화 가능성까지 지금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럼 단일화든 빅텐트든 이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 겁니까? 최종 시한이요. 네, 그 1차적으로는 그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25일 전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는 5월 말 사전투표를 그 시한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소 열흘 이상 남겨둔 셈인데 앞으로 쏟아질 그 3자 구도 여론조사 결과가 큰 변수입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가 30%를 훌쩍 넘겨서 안정적 지지를 유지하고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기지 못할 경우엔 그 단일화에 더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 이후 처음으로 여론조사가 하나 공개가 됐더라고요? 예, 그게 엊그제 이틀간 실시가 된 건데 지금 보신 것처럼 뭐 RDD, ARS 100% 방식이라는 점은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 49.5%, 그리고 김문수 38.2%, 이준석 5.7%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주일간 나올 그 여론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준석 후보 측에선 오늘 YS 차남 그 김현철 이사장 부자가 지지를 선언한 게 호재가 될 걸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서주민 반장은 뭘 준비했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 테러 위협의 실체입니다. 먼저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의 삼엄한 경호 모습을 화면으로 보시죠. 지금 뭐 러시아제 소총이 반입됐다라는 그런 아주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다. 비상계엄에 활동했던 내란 세력의 어떤 특정 세력이 현재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 제 기억에는 그 지난 3월에도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입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를 뭐 암살할 거다, 이런 제보가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소총으로 한 발 더 나아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사거리가 2km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제보가 이어지면서 이 후보는 약 3kg에 달하는 방탄복을 입고 유세 현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저격을 막겠다면서 이 풍선이나 거울을 들고 다니고도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후보를 4개면으로 둘러싸는 방탄 유리까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 저격 사건 이후에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바로 이런 건데요.
이 가격이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소총이 반입됐다면 이건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뚜렷한 제보나 이 관련해서 수사 의뢰가 들어온 건 없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이 말하는 제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런 제보가 많다면 그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게 이 후보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 민주당은 경찰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다 밝힐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지자들의 우려는 상당한데요. 이른바 이 후보 제거를 위한 상대 진영의 시도가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 비상계엄뿐 아니라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도 그 같은 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실제로 흉기 피습을 당한 적이 있으니까 뭐 걱정이 많은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걸 상대 진영에서 볼 때는 뭔가 좀 실체 없는 싸움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상대 진영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거 전략적인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후보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피해자 프레임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소위 부자 몸조심의 일환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그래도 안전에 관한 건 과한 게 모자란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선거 기간 대선 후보들의 안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겠군요. 두 반장 고생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6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힌 상태입니다. 건물 안에 있던 170여 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지붕이 폭삭 주저앉은 건물 3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건물 밖으로는 새카만 연기가 치솟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돼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이천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30분쯤. 곧바로 경보기가 울리면서 각 층에 있던 178명의 근로자는 모두 대피했습니다. 바로 이제 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밖으로 대피하시라고 확인한 다음에 안에 다 들어가서 일일이 소리 지르면서 나오라고 했고 한 5분도 안 돼서 불길이 갑자기.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5분 만에 인근 11개 소방서가 동원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내부에 그 열기, 가연물, 유독가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진입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불길은 화재 발생 약 6시간 만에야 3층을 모두 태운 뒤 잡혔습니다. 이곳에는 선풍기와 면도기 등 생활용품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함께 보관돼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고급 주택에 수차례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 남기고 간 발자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주택가를 어슬렁거립니다. 단독주택 담벼락으로 향하더니 잠시 뒤 담 너머 마당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몇 시간 뒤에는 또 다른 주택 현관문을 열고 앞마당까지 침입합니다. 지난달 초 누군가 집을 뒤져 시계와 500만 원어치 수표 등을 가져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200대 넘는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같은 옷을 입은 남성이 주택 여러 곳을 침입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고급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과 서대문에서 사흘 동안 5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뒤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걸 확인한 경찰은 10시간 잠복 끝에 남성을 집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최초 범행 닷새 만입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도망가려고 이렇게 옆으로 몸을 튀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체포를 했고. 남성은 발뺌했지만 집에서 범행 당시 입은 옷과 사용한 버스카드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건 피해 주택 마당에 찍힌 발자국과 일치하는 운동화였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비슷한 전과가 있는 걸 확인하고 야간 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농번기에 빈집들을 노려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복역했던 이 남성은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금은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업주에게 무언가를 건네더니 현금 다발을 받습니다. 농촌에 빈집을 돌며 훔친 금팔찌를 파는 모습입니다. 피해를 입은 농촌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대부분 농사일을 나가고 집이 비어 있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심지어 집 열쇠가 현관문에 꽂혀 있거나 문이 제대로 잠겨 있지도 않습니다. 이거 뭐 가갈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문 안 잠궈놓고 된다. 남성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비어있는 집들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2가구에서 훔친 귀금속과 현금이 7,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빈집털이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날부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훔친 금품은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쉽게 돈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을 훔치는 건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으니까. 경남 함양 일대 농촌을 돌며 빈집 4곳에서 금품 100만 원을 훔친 50대 남성도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농번기 빈집 절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3년 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동승했던 손자 도현 군이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급발진이 맞다며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앞차를 추돌한 차량. 사고 뒤에도 멈추지 않고 속도를 더 높여 약 30초를 달리더니 이게 안 돼. 도연아. 배수로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12살 이도영 군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도영 군 할머니였습니다. 유족은 30초 동안이나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달 5조작으로 갈 수 없는 도로란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교차로가 4군데나 있고. 유족 측은 제조사인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9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문 드라이버가 가속 페달을 풀로 밟았을 때 얼마나 가속되는지 재현 시험까지 해가며 2년 6개월간 제조사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자의 페달 5조작이라는 제조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 페달 변이량이 100%였다는 사고 기록 장치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행 재현 시험 결과도 사고 기록 장치에 기록된 속도와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음향 분석 결과 운전자가 굉음 발생 직전 변속 레버를 변경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돌리며 제조사의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도연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 아래 희생된 것이?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특수교사가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다만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전혀 없어요.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잖아요. 유죄 근거의 핵심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라고 말한 특수교사의 발언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교총은 불법 녹음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실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 불법임을 다시 확인한 그런 판결로서 환영합니다. 주 씨 측은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장애 학생이 학대를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들을 환대하기 위해 외국인 손님만 받는 민박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취지와는 다르게 한국인 손님을 받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단독주택. 숙박과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한 곳입니다. 외국인 손님만 받아야 하고 집주인이 상주하는 게 허가 조건입니다. 사업자분께서 그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고요. 하지만 내국인도 쉽게 예약할 수 있고 집주인도 함께 머물지 않습니다. 이불 바꿔달라고 했을 때 그때 잠깐 봤었어요. 진짜 딱 5분? 그때 왔었어요, 잠깐. No. We checked in. We had a message with the code of the door, and we checked in by ourselves.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한 숙박업소는 서울에만 2,000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공유 숙박 사이트에는 내국인이 남긴 후기가 수두룩합니다. 단속 사각지대에서 꼼수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규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국인 숙박객을 받는 것이 이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문체부는 매년 한 차례 전수 점검을 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 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치명률이 최대 90%에 달하는 니파 바이러스 감염병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졌는데 현재까지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 니파 바이러스를 국내 방역 당국이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를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마스크와 방역복으로 무장한 남성이 소독약을 뿌립니다. 니파 바이러스 사망자가 묻힌 사원 주변을 소독하는 모습입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에서 발견된 뒤 인도 등을 중심으로 220명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인수공통 바이러스인 니파 바이러스는 과일박쥐 등에서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4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근육통이 나타나는데 심할 경우 뇌염으로 발작을 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치명률은 최대 90%나 되지만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몸에 열이 날 때 해열제 주고 염증 반응이 심할 때 소염제 주고 이런 식으로 대증 치료만 하고 있고요. 니파 바이러스는 역시 인수공통 감염병인 코로나19에 이어 두 번째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로 꼽힙니다.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변이가 작고 이런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니파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바이러스의 하나다. 우려가 커지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새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니파 바이러스 진단법도 개발을 마쳤다며 만약의 사태를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더 많이 접는 폴더 기술 경쟁을 하던 스마트폰 업계가 이제는 두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두께 5mm대의 스마트폰을 선보였는데 애플도 하반기에 초슬림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신형 스마트폰입니다. 두께 5.8mm, 역대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은 제품으로 신용카드 6장을 겹친 것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열분산 구조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직전 모델보다 두께를 1.4mm 줄이면서도 AI 등 핵심 성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뛰어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발열 제어와 배터리 효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놀라울 정도로 얇고 가벼워진 스마트폰에 반응도 뜨겁습니다. 그 옛날 건 좀 무거워가지고 좀 가볍게 하려고. 휴대하기도 편하고요. 손에 쥐기도 편하고. 뭐 허벅지가 굵다거나 뭐 바지가 잘 안 맞아요. 근데 막 뒷주머니에 넣거나 이런 데 막 불편하잖아요. 근데 막 얇고 가벼우면 편할 거 아니야. 지난해까지 AI 폰으로 경쟁했던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는 두께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문을 연 건 중국 업체들입니다. 최근 두께 5.75mm 스마트폰과 3.6mm의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애플도 두께 5.5mm 안팎의 신형 아이폰을 출시해 슬림화 경쟁에 가세할 예정입니다. AI 기능에 대한 기술 경쟁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면으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초경량, 초슬림화 경쟁으로 점점 더 얇아지는 스마트폰. 성능과 내구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슬림폰 경쟁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호반그룹이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이로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일가와의 지분 격차가 1%포인트대로 좁혀졌는데 시장에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통해 세계 10대 항공사로 발돋움하려는 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칼의 지분 20%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이 최근 한진칼 지분을 17%에서 18%로 늘리면서 지분 차이가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호반그룹은 김상열 창업주 일가가 최대 주주로 건설업으로 성장한 뒤 대한전선과 서울신문 등을 인수하며 그룹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은 단순 투자라는 입장입니다. 단순 투자 말고는 또 뭐 별도는 없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시너지 등 성장 모멘텀을 기대한다. 시장에서는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 인수가 경영권 개인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실제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진칼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비관련 사업에 지분을 확보하고 지분 격차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호반그룹은 지난 3월에는 자회사인 대한전선과 소송 중인 LS그룹의 지분 3%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한진칼과 LS그룹은 최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호반그룹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내일 국회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법원 청문회가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이미 출석할 수 없다고 국회에 알렸는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도 일방 처리할 태세입니다.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둘 다 소중한 가치죠. 황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입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선고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됐다며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도가 의심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파견검사 20명을 투입해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지난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새 특검법까지 포함하면 특검 수사에만 검사 120명이 동원되는 셈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일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불출석하기로 하자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며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회피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사건 판결에 대한 대법원 공세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엔 국민 주권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법부의 그 행위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 그 기본 가치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이재명 구하기가 목적이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공항이나 항만, 미군 기지 등에서 중국인들이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대만인 2명이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장에 몰래 들어간 뒤 기지 내부와 전투기 등을 불법 촬영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투기가 대열을 맞춰 창공을 가릅니다. 지난 주말 미 공군 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장에서 대만 국적의 4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망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로 전투기와 부대 시설 등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겁니다. 당초 미군은 대만과 중국 등 특정 국적인의 행사장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세 차례나 출입을 제지당했지만 내국인 출입구로 한국인들 틈에 끼어 몰래 입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가 없이 들어갔어요. 군사기지 침입이 되는 거고 무단으로 촬영한 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경찰은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정밀 분석하고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국내 미군 공군기지 4곳과 인천 등 공항 3곳 부근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중국인 2명이 평택 미군기지 인근서 무단으로 사진을 찍다 적발되는 등 비슷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중동 순방에 나선 미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전용기를 선물로 받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뇌물수수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런 제안을 받지 않으면 멍청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입니다. 현 기종은 40년 가까이 사용 중인데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일자 카타르 왕실이 나섰습니다. 최신 모델인 보잉 7478 항공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5,600억 원이 넘는 최고급으로 미 정부가 외국에서 받는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This is highly unusual, and it's raised a lot of questions about one, whether it's legal, and two, whether it is ethical. 민주당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일가와 카타르 간 유착 의혹을 들어 사실상 뇌물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Luxury plane from Qatar, from a country in the Middle East, it's surely going to enter into his mind whenever he's making any decisio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를 위한 선의의 선물을 받지 않는 건 멍청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It would go directly to the library after I leave office. I wouldn't be using it. No. 백악관과 법무부도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Free's good, you know. We don't have a lot of money right now to buy things like that.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늘 집권 2기 첫 해외 순방으로 카타르 등 중동 3개국 방문에 나섭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멕시코에서 시장 후보가 선거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공격이 잇따르면서 멕시코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다음 달 시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길거리 유세 현장. 여당 소속 라라 구티에레스 후보가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도중 총성이 10여 발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멕시코 베라크루스주의 텍시스테펙시 유세장에서 괴한이 총격을 가해 구티에레스 후보를 비롯한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Lamentable, condenable. Ningún puesto de elección, ningún cargo vale la pena a costa de una vida. 생중계로 행사를 보던 유권자들은 경악했고 다음 날까지도 후보의 SNS 계정에 당시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Que no podemos seguir en la inseguridad. Estamos cansados realmente de todo esto. 멕시코에선 출마하면 죽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치인 암살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 이권 등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숨진 구티에레스 후보의 남편도 3년 전 시의원 당시 암살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시장 후보가 길거리 유세 도중 총격으로 숨졌고 같은 해 10월에 현직 시장이 취임 6일 만에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Condeno y condenamos enérgicamente el ruin, cobarde y trágico asesinato de nuestro alcalde. ¡Queremos justicia! CNN은 멕시코에서 정치인과 관련 기관을 겨냥한 범죄가 지난해에만 661건 발생했고 346명이 암살됐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그냥 자리를 내놔라.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었습니다. 위기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대처도 못했고 털어내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위기가 또 위기를 낳는 끝없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제 35살 초선 김용태 의원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우리 당을 젊고 희망차고 미래를 향해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엔진, 희망,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저는 김용태 의원이라고 생각해서 국민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수 개혁의 첫 발은 뗀 듯합니다. 이제 남은 건 계엄과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과오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계엄은 저는 처음부터 찬성 안 했고요. 계엄 사태는 김문수 후보가 사과했지만 탄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는 여전히 남은 숙제입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은 메시지까지 내고 있습니다. 자당 소속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했던 흑역사가 당장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1호 당원을 잘못이 있다고 매정하게 내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총선 3연패를 당해 영남당이라는 비난을 받는 국민의힘이 황골탈퇴 없이 살아남을 길이 있을까요? 과거와 지역에 매몰돼 미래를 이야기 못하는 낡은 보수. 그걸 뛰어넘지 않고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아침에는 개혁자가 되고 밤에는 보수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개혁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한다는 에드먼드 버크의 말처럼 개혁 없는 보수는 더 이상 보수가 아닙니다. 5월 13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보수는 개혁이었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 낮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아 덥겠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기온이 금세 서늘해지니까요.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밤부터는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으로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이 15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청주와 대전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